예. 오늘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재가 법률에 대해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만 하게 되면은 법률이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만 하면 족한 것이지, 다시 더 나아가 가지고 법률의 효력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헌재법 75 조에 따르면은 헌마소원에서 헌재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정만으로는 특별히 그 공권력 행사의 효력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75조 3 항은 그 경우에 당의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인의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주문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이 피청구인의 당의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당의 공권력의 행사는 우리 법 질서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 75 조의 경우와 47 조의 경우는 상당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재가 할 일은 위헌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죠? 크게 보면은 47 조를 이해하는 데는 형벌 조항과 형벌 조항이 아닌 조항을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형벌 조항과 형벌이 아닌 조항,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닌 조항은 그 법적 성격을 굉장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두 개를 혼돈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서 효력을 상실하고,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은 뒤로만 효력을 상실하고, 그죠? 형벌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형벌 조항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커서 종전의 어떤 부조리 상태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전의 부조리 상태까지도 회복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죠? 비형벌 조항,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조리는 용인하자라는 것이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때까지 잘못된 거는 그냥 두고 앞으로만 잘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라고 당장 생기는 게 뭡니까? 당해 사건입니다.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는 얘기는 당해 법률 조항이 뭐죠?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이 달라진다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만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다면은 당해 법원은, 그죠? '위헌이 아닐 때와 다른 결정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든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든지 간에 그 주문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것이죠. 그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헌재법 42 조는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다음에 당해 재판은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인즉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당해 재판의 결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쪼끔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어 어떤 처분이 있었을 때,
그죠? 그 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적용할 법이 뭐냐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행정법에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처분시법주의. 처분시의 법에 따라서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언뜻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위헌 결정을 하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그 법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그 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법을 재판시법이라고 한다면은 뭐 소급형 문제가 덜 생기겠지요. 그죠? 재판이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나면 그 당해 재판이 정지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다시 재판을 재개해 가지고, 그죠? 계속 재판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진행할 당시에 그 당시에 재판 진행 당시의 법을 적용해서 당해 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고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 미친다고 했으니까 그 법이 없는 것이고, 그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을 근거로 처분을 한 것이니까 그 처분은 당연히 어 법치주의, 법률 유보 원칙에 어긋나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점을 쪼끔 구조적으로 이해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래를 향하여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는데, 그렇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소급효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뭐다? 당해 사건과 병행 사건이다. 당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당해 사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법이 전제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그죠? 헌재법 42 조를 들 수 있고 재판의 전제승인 이론을 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병행 사건, 위헌 결정 당시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그걸 병행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병행 사건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오로지 해석에 의해서만, 그죠? 소급효가 미치는 사건의 유형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종사건이란 말을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쓴 일이 있습니다마는 제 42 페이지 교재에도 동종사건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동종사건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소급효에 관해서는 당해사건과 병행사건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헌 결정 당시에 재판이 계속 중이었으면, 위헌 여부가 전제가 되어서 당해 재판이 계속 중이었으면 병행 사건은 소급효가 미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일반 사건이라고 합니다마는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해 사건은 그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서 처분이 일어났는데 그 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다음에, 그죠? 법원이 당해 처분에 적용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 사건이고, 그죠? 병행 사건은 제청은 안 했지만은 위헌 결정 당시에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고, 그죠? 소는 이미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 제기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일반 사건은 위헌 결정 이후에 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치느냐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미친다. 소급효가 미친다. 음 그러니까 어 자기는 그냥 처분이 있었고 처분이 있어서 그냥 수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당해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당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 법원으로 쫓아가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급효가 소급효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처분이 취소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제소 기간을 지켜야 된다. 제소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으로 쫓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제소 기간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위헌이라고 선언된 법률 조항에 기한 처분이 의 효력이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위헌이라고 선언된 법률 조항에 기한 처분의 효력이 무효라고 본다면은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무효 주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약은 뭐다? 종전에 그 처분에 관해서 기판력이 발생한 재판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판력이 발생 그러니까 소를 처음 제기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사실은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제소의 이론입니다. 그죠? 위헌이라고 선언된 법률 조항에 기한 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면은 제소 기간을 지켜서 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죠? 또 하나는 그렇더라도 그 당해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은 다시 소를 제기해 가지고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복면하고 그죠? 복면하고 다시 그 인용 판결을 할 수는 없다. 그죠? 기판력을 복면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재심을 청구해야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헌바 사건 68조 이항의 소원의 경우에는 어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그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해 가지고 당사자가 68조 이항의 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헌재법 42조와 같이 당해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판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경우에 그럼 재판이 확정되어 있으면 어떡하느냐?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니까 그 기판력을 복면하기 위해서 75조 6항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죠. 위헌법률 심판 재청 사건은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당해 사건이 헌재법 42조에 의해서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 재판이 확정될 일이 없는 것이죠. 그죠? 68조 2항의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으니까 재판이 확정될 수가 있고 확정됐으니까 그걸 그 기판력을 공멸하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도를 짜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에 관한 얘기는 정책적인 문제이어서 뭐 시험 문제로 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하면 나라 망할 지경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대개의 경우에는 그러면 확정력의 문제로도 다룰 수가 없고 기판력의 문제로도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위 확인의 소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아주 어 그 위헌 결정 이후에 그죠? 위헌 결정 이후에 어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 지위 확인의 소라는 것은 확정력의 문제도 없는 것이고요. 기판력의 문제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당연퇴직 조항에 관한 문제에서 생길 수 있는데요. 당연퇴직시키는 법률 조항이 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죠?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면은 결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그 법률 조항으로 인해서 퇴직된 사람들이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죠? 지위 확인의 소를. 그럼 그 경우에도 소급표를 인정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은 그 여기에서 말하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차원에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아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3 페이지까지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위헌이라고 선언된 법률 조항에 기한 처분의 효력은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헌법재판소가 무효인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사유에 관해서는 44 페이지에 설명을 해 놨습니다마는, 요거는 거의 이 사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달리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취소 사유입니다. 기본적으로라는 말씀까지도, 기본적이란 말도 쪼끔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헌법재판은 그냥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판례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된 법률에 의한 처분의 효력이 무효 사유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답안지를 쓰거나 이렇게 할 때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쪼끔은 논리적으로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마는,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하시라.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판례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2010두 10907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이게 상당히 저는 재미있고 변호사 시험에도 한 번쯤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상당히 뭐 좋은 판례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판례란 게 뭡니까? 국민의 권익구제가 의 폭이 넓어지면 좋은 판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론적으로 좋은 판례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좀 긍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은 묻겠죠. "그럼 이론은 왜 있어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요거는 피고가 97 년도 10월 22일 날 청구인에 대해서 과세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과세 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98 년도에 당해 처분이 근거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위헌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인제 사실은 이 사람이 이 98 년도 5월 28일 선고되고 나서 29일 날 당해 처분이 근거되는 법률 조항, 그러니까 이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은 일반 사건으로서 소급표가 미친다는 것이죠. 근데 단 뭐가 중요하다? 확정력과 기판력이 있으면 안 된다. 확정력의 기판력의 문제는 제쳐두고 이미 확정됐죠. 97 년도 10월 22일 날 처분이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은 이미 98 년도 5월 28일 날은 도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당사자는 이 처분이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다투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피고는 과세관청기겠죠. 과세 처분에 따라서 2005 년도 10월 11일 날, 그죠? 압류를 했다는 겁니다.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 처분이 97 년도에 있었고, 그 뒤에 그 과세 처분이 근거되는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죠? 그 뒤에 집행 처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원고가 이 집행 처분을 다투었다는 겁니다. 2005 년도 10월 11일 날의 집행 처분을 다투었다. 그죠? 집행 처분을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위헌인 법률에 기한 과세 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 처분에
이어서 집행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게 뭐 취소돼야 된다 또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2012 년도 2월 16일 날 선고된 2010도 10907 판결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흥미가 있어서 평석을 하나 써 보려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못 썼는데 줄쳐 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조세 부과의 근거로 되었던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 처분의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서 위헌 결정 전에 과세 처분이 있었죠. 그죠? 97 년도에 과세 처분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루어졌고 과세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어 그 위헌 결정이 있고 나서 바로 당사자가 그죠? 과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쫓아가 가지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면은 소급표를 소급표의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미 확정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조세 처분은 과세 처분은 다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요 과세 처 집행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 뭐 국세징수법이지 싶은데 여기 있네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체납 처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국세징수법 자체에 대해서는 뭐 위헌 결정이 있었던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걸 전제로 해서 인제 대부분이 인제 그다음 판단하는 겁니다. 위와 같은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 처분은 그 사유만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판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과세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되었으면은 그죠? 위헌 결정된 이후로는 그죠? 체납 처분 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과세 처분 자체는 확정되었더라도 확정된 과세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체납 처분 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자의 승계 이론 비슷하게 여러분이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하자의 승계 이론에서 과세 처분과 집행 처분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은 별개의 행정 목적을 가진 처분이라고 봅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당연히 그 반대 의견도 있겠죠. 당연히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엔 반대 의견이 없으면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긴 합니다마는 이 반대 의견에 있어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은 확정된 더 이상 이제 과세 처분은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죠?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집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 거다. 그죠? 두 개가 별개의 행정 처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벌 조항에 관해서만 본다면은 형벌 조항에 관해서는 47조 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급하기의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종전의 어떤 부조리 상태도 두고 볼 수 없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14 년도 5월 20일 날 개정되었습니다마는 47조 3항 단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신설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소급하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죠? 소급표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죠. 이 당시에 뭐 이것을 국회가 움직이게 된 가장 큰 근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간통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간통죄 사건이 계속해서 여러 번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심사의 대상이 되었고요. 3 번인가에 걸쳐서 합헌 결정이 있었는데 다시 간통죄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보기에는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47조 사망 단서가 없으면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간통죄는 1953 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죠? 그때부터 53 년도부터 간통 행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47조 사항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간통죄 사건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없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한테 다 재심을 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헌법 28 조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궁검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형사 보상 청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되게 제 경험에 의하면은 간통죄 사건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구속이 원칙이었습니다. 구속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인정되면은 다 기본적으로는 구금된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음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헌법 28 조에 따라서 형사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형사보상 청구권에 따라서 국가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로는 한 1 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금된 일수의 비율에 따라서 형사보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적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징역 1 년을 살았다고 하면은 한 사람당 형사보상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를 주어야 됩니다. 그죠? 3천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그 서로 혼자서 간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간통죄 사건 하나마다 한 7-8천만 원 정도의 형사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꽤 부담될 겁니다 아마. 전체 건수에 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많은 형사 보상금이 나가야 될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015 년도 2월 달에 간통죄에 대해서 결국은 위헌 결정을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전에 합헌 결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 합헌 결정이 2008 년도 10월 30 일이었습니다. 30일. 그죠? 그러면은 2008 년도 10월 31 일부터만 소급효가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1953 년도부터 2008 년도 10월 30 일까지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이 사이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 다음 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위헌 결정이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재판이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간통 행위가 그다음 날부터 있어야 된다는 말이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재판 행위가 있는 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폭이 넓어졌지요. 그러니까 10월 30일 이전에 간통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죠? 재심 대상이 되는 재판이 그죠? 10월 30일 이후에 있었다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에 간통행위 시점을 말한다면은 10월 31일 이후에 간통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급표가 미치는 것은 실제법에 한정되고 절차법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6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형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으면은 그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가 아니라 그죠?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죠? 무죄의 판결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형벌 조항에 대한 불합치 결정에 있어서도 대법원은 그 단순 위헌 결정하고 똑같이 봅니다. 적용 중지를 하든 잠정 적용을 하든. 이게 헌법재판소의 의지하고는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는데요. 모르겠다. 헌법재판소가 뭐 잠정 적용을 명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단순 위헌 결정처럼 보겠다. 음 이게 뭐 국민의 권익구제를 향하여 조금 더 폭을 넓히는 결정이어서 문제가 안 되지 만약에 줄이는 결정이면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헌재가 기분 나쁘면 세상이 편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에 대해서는 헌재는 한정위원 결정도 기속력이 있다는 것이고 대부분은 한정위원 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47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2011 헌바 117 사건에서 그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 인정 범위를 넓혔습니다마는 이 대부분은 이 한정위원 결 뒤에부터 설명을 하고 올까요? 아이 이거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 2011 헌마 117호 사건에서요. 그 한정위원 결정을 했는데 한정위원 결정을 받았더니 당해 재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어 법원에다가 재심을 청구했더니 "한정위원 결정은 기속력이 없다." 그죠? 너에게는 너는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사자가 인제 헌법재판소에 재심 기각 판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입니까? 11 년도 지금 이 사건을 연 이 사건과 관계되어서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 소원 등을 제기한 것이 벌써 한 7-8년 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도 응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이 뭘까라는 것은 뭐 짐작은 됩니다마는 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헌 결정의 국회에 대한 기속력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헌법재판소는 저기 48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주 42 에 있는 것처럼 국회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말한 바가 없습니다. 기속력이 미친다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반복기법인가?'라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그 규범의 적용 영역이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반복기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반복기법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아니라는 입장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이 기속력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헌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